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74세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을 직접 목격하고 벌인 통쾌한 복수극이 그 주인공인데요. 장례식 직후부터 시작된 아들 부부의 수상한 행동과 훔친 신용카드로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써버린 충격적인 사건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74세의 오연희는 아침 7시 반, 늘 그랬듯 남편 강재규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일상은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재규는 오전 8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연희가 차려준 아침을 먹은 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일과였죠. 여보, 오늘은 미역국이 유난히 맛있네. 재규가 숟가락을 놓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요? 어제 시장에서 산 미역이 좋았나 봐요. 연희는 남편의 빈 그릇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규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서 쓰러진 거예요. 연희는 당황해서 9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부인,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재규답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어요. 연희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46년을 함께한 반쪽이 사라진 현실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도윤과 며느리 세림이 갑자기 극진하게 연희를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던 도윤이 장례식 다음 날부터 매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저희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 듣지 못했던 다정함이 묻어났죠. 며느리 세림은 더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고급 화장품이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넘는다는 수입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연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세림이 이렇게 친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 성격이 까다롭다며 뒤에서 불평하던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연희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규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도윤이 조심해. 그 녀석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았잖아.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질 수 있어. 당시에는 남편이 너무 심하게 생각한다고 여겼는데 지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의 친절이 계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오랜 친구인 송영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식은 재규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공무원 시절부터 가족의 법률 문제를 도와주던 믿음직한 친구였어요. 형씨가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연희야, 무슨 일이야? 재규 형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을 텐데. 응, 그것도 있고. 아들이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 불안해. 형식은 연희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와.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전화를 끄는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규가 심어놓은 장미꽃이 붉게 피어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지만 연희의 직감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몸 보신하셔야 해요. 아버지 없으시니까 더욱 건강 챙기셔야죠. 연희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같아 보였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진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는 세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연희는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유산 정리 말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리할 게 많잖아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도의 기색이 없었어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이럴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희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집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도윤아,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세림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좀 했는데 이 동네 아파트 값이 평당 3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팔면 10억은 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3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며느리가 벌써 집값을 알아봤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이런 넓은 집에서 사시는 것도 그렇고 관리비도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가잖아요.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나머지 돈은 투자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투자? 연희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가 있어요. 연 수익률이 12%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익이 나와요. 어머니 용돈으로도 충분하죠. 연희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정신이 없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돈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순간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물론이에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돌아간 후 연희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규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연희야, 세상에 공짜 돈은 없어.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건 다 조심해야 해. 특히 우리 같은 서민은 안전한 게 최고야. 재규는 35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했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약속대로 송영식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형식은 연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연희야,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연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도윤과 세림이 한 말, 그들의 태도 변화,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까지요. 형식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야, 내 경험상 그런 경우 10중 8구 문제가 있어. 특히 연 12% 수익률이라고. 요즘 은행 금리가 3% 정도인데 그런 고수익은 위험하다고 봐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서두르지 마. 그리고 재규 형이 남긴 유언이나 유서 같은 건 없어.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따로 준비해둔 건 없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 한번 찾아봐. 서재나 옷장, 이런 데 숨겨둔 게 있을 수도 있어. 형식이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윤이나 세림이 재산 관련해서 뭔가 요구하면 나한테 먼저 상의해. 사무실을 나온 연희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형식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연희는 재규의 서재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 서랍 구석구석을 살펴봤죠. 그러다가 오래된 일기장 뒤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재규의 글씨로 연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자 재규의 친필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연희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야. 도윤이 문제가 있어. 얘가 작년부터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봤다고 들었어. 그래서 우리 재산을 노릴 가능성이 있어.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형식이한테 꼭 상의해. 편지를 읽은 연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마지막까지 걱정했다는 마음도 고마웠지만 아들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거든요. 그날 밤 도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투자 전문가 만나실 날짜 정해드릴까요?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연희는 재규의 편지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좀 더 시간을 줘. 어머니,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좋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도윤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연희는 아들이 생각보다 더 급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의 공세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연희가 투자 이야기를 미루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아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도윤이 월요일 아침 일찍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분이 강남 쪽에서 상가 투자로 큰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상가 투자? 연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요즘 상가가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해요. 임대료도 매달 들어오고 건물값도 오르고 일석이조죠. 세림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봐요, 어머니. 이 상가는 작년에 5억에 샀는데 지금 7억으로 올랐어요. 화면에는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 사진들이 나와 있었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상가 투자는 잘 모르는데. 연희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는 거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가만히 있으면 돈이 줄어들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너무 적잖아요. 연희는 재규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수익률 높은 건 조심하라던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수요일에 그분 시간 내셨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 들어보세요. 세림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듣기만 하시고 결정은 나중에 하시면 되잖아요. 연희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기만 하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돌아간 후 연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평소보다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몰래 CCTV 카메라도 설치했어요. 74세의 나이에 이런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도와줘서 겨우 해냈습니다. 할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설치하세요. 보안용으로 좋아요. 관리사무소 김대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CCTV는 거실과 안방,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설치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앱까지 깔아줬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세림이 약속한 투자 전문가와 함께 찾아왔어요. 박성민이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박성민입니다. 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성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연희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켜두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댁이 현재 시세로 약 12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성민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걸 팔아서 강남 쪽 상가에 투자하시면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와요. 1,500만 원? 연희가 놀랐습니다. 지금 받는 연금이 월 80만 원인데 20배 가까운 돈이었거든요. 내 상가는 임대료도 매년 오르고 건물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성민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예요. 하지만 연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투자라면 왜 자신 같은 70대 노인에게 권하는 걸까요? 그런데 상가 투자는 위험하지 않나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상가는 검증된 곳이에요.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임대료가 한 번도 비지 않았거든요. 대화가 끝난 후 성민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도윤과 세림은 연희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어요. 어머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하거든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연희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세림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들이 돌아간 후 연희는 녹음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성민의 말은 너무 달콤했고 도윤과 세림은 너무 조급해했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송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씨가 어제 투자 전문가를 만났는데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연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형식은 들으면서 중간중간 하며 심각한 반응을 보였어요. 연희야, 그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야. 상가 투자로 월 1,500만 원씩 수익이 난다고. 그럼 연간 수익률이 15%가 넘어. 말이 안 돼. 정말? 응, 그리고 도윤이가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수상해. 보통 자식이라면 부모가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라는 게 정상이야. 형식의 말을 듣고 나니 연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형식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봐.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밤 연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품에 안았던 갓난아기가 지금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다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헛되이 날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연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규야,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 내가 똑똑해져야겠어. 도윤과 세림은 연희가 투자 결정을 미루자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정서적 접근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힘드시죠? 아버지 없으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세림이 목요일 오후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괜찮아, 세림아. 혼자 있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 그래도 기분 전환도 하실 겸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세림이 팜플렛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예요. 호텔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연희는 팜플렛을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 여행 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어머니, 요즘 혼자 여행하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좋다고 하던데요. 세림이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약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가방만 싸시면 돼요. 언제 가는데? 이번 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날씨도 좋고 성수기 전이라 한적할 거예요. 연희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재규가 세상을 떠난 후 계속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세림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의심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여행을 권하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우울해 보이셔서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세요. 세림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세림이가 제주도 여행 얘기했죠?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도윤아, 엄마가 혼자 여행 가는 게 괜찮을까? 요즘 70, 80 넘으신 분들도 혼자 여행 많이 다니세요. 게다가 패키지 여행이니까 가이드도 있고 안전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희가 꼭 여행을 가야 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연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이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거든요. 알았어, 가볼게.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금요일에 세림이 여행 준비를 도와주러 왔어요. 옷도 골라주고 가방도 싸주면서 극진하게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특히 흑돼지 고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 세림아. 이렇게까지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연희는 세림의 친절 뒤에 숨은 의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일요일 아침 연희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주도 첫날은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관광지를 돌아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연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하루 일찍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실장님, 내일 아침 일찍 서울 가는 비행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연희가 여행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행히 좌석에 여유가 있어서 비행기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도윤과 세림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화요일 오후 3시 연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소파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고 탁자 위의 물건들도 미묘하게 달랐어요. 누군가 집안을 뒤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연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앱을 켰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 11시경 현관문이 열리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도윤과 세림이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조심해. 혹시 어머니가 일찍 돌아오실 수도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행사에서 확인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세림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영상을 계속 봤어요. 유언장 같은 거 없나? 아버지가 혹시 뭔가 써놓으신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세림이 서랍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성격상 절대 재산 정리 안 하실 것 같아. 도윤이 책장을 뒤져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찾아봐요. 통장이라도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죠. 연희는 영상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여행을 권한 이유가 집을 뒤지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림이 연희 방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뭐야? 세림이 카드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신용카드잖아. 그런데 왜? 한도가 5천만 원이네. 어머니가 이런 카드도 있으신 줄 몰랐어. 그럼 이거 써도 될까? 어머니가 모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돈인데. 영상에는 세림이 카드를 들고 나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간 거예요.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연희는 즉시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어제 백화점에서 300만 원, 오늘 오전에 명품 매장에서 700만 원이 결제되었네요. 뭐라고요? 연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써버린 거였어요. 연희는 즉시 카드 사용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씨가 큰일 났어. 도윤이와 세림이가 내 카드를 훔쳐갔어. 뭐? 정말? 응, CCTV에 다 찍혔어. 그리고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써버렸다고. 형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카드 절도에 무단 사용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야. 연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송영식과 상의한 결과 연희는 도윤과 세림에게 완벽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가짜 유언장 작전이었어요. 연희야,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해. 그들의 진짜 속내를 드러낼 수 있거든. 형식이 수요일 오후 연희의 집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가짜 유언장을 만드는 게. 걱정하지 마. 법적으로 문제 없어. 진짜 유언장이 아니라 그냥 종이 쪽지일 뿐이야. 다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지. 형식은 가짜 유언장을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연희의 필체를 흉내내어 썼어요. 나 오연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을 아들 강도윤에게 상속한다.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기타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유언장 끝에는 날짜와 연희의 도장까지 찍어 놓았습니다. 얼핏 보면 진짜 같았어요. 이걸 어디에 두면 될까? 연희가 물었습니다. 서재 서랍에 넣어둬. 너무 숨기면 안 찾을 테니까 찾기 쉬운 곳에 말이야. 연희는 가짜 유언장을 서재 첫 번째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기다렸어요. 금요일 저녁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좋았어.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런데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남겨놓으신 건 없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벌써 미끼를 물었다는 뜻이거든요. 유언장?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그냥 법적으로 정리할 게 있나 해서요. 상속세 같은 것도 계산해야 하잖아요. 아직 찾아보지 않았어. 서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류 정리하는 거라면 제가 잘하거든요. 아니야, 내가 천천히 해볼게. 전화를 끄는 연희는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도윤과 세림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들 집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진짜 여행 가신 사이에 집 정리도 안 하셨네. 세림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서재는 한 번 더 찾아보자.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 도윤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과연 가짜 유언장을 찾을까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림아, 이거 봐. 뭐예요? 유언장이야. 어머니가 써놓으신 것 같아. 세림이 달려와서 종이를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는 둘 다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정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오빠한테 상속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게. 이제 걱정 끝이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이 유언장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거 진짜 유언장 맞나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지. 어머니가 직접 쓰시고 도장까지 찍으셨잖아. 게다가 날짜도 최근이고. 도윤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복사까지 해서 가져갔어요. 이걸 변호사한테 보여줘야겠어. 법적으로 확실한지 확인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요. 나중에 적당한 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돌아간 후 연희는 형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식아, 작전 성공이야. 그 애들이 가짜 유언장을 가져갔어. 정말? 반응이 어땠어? 완전히 좋아하더라. 이제 걱정 끝이라고 하면서. 그럼 이제 진짜 유언장을 써야겠네. 연희야, 내일 사무실로 와. 제대로 된 유언장을 작성하자. 토요일 오후 연희는 형식의 사무실에서 진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나 오연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매각하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둘째, 예금과 적금은 고아원과 경로당에 절반씩 기부한다. 셋째, 아들 강도윤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나의 신용카드를 도용하고 재산을 탐내는 등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유언장에는 증인 2명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형식의 사무실 직원들이 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이제 진짜 유언장은 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할게. 그리고 사본은 연희가 가지고 있고. 형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형식아. 정말 든든해. 그런데 연희야,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도윤이가 가짜 유언장을 가지고 뭔가 시도할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탐낸 아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세림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어요. 가짜 유언장을 찾았으니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죠. 어머니,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세림이 화요일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괜찮아. 왜?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연희는 세림의 말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아직 팔팔해. 100살까지 살 것 같아. 세림의 얼굴에 순간 실망하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더 좋죠.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들은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연희는 재규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도윤이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날이 왔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그는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연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김철수 변호사님이세요. 도윤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말쑥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고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가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윤 씨로부터 상속 관련 상담을 의뢰받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명함을 받아보니 김철수 법무법인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변호사까지 모시고 오다니 무슨 일이야?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적으로 정리할 게 많잖아요. 도윤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법적 절차도 밟아야 하고요. 김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상속 관련해서 몇 가지 서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서류인데? 재산 목록 정리서와 상속 의사 확인서 등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거든요. 연희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모든 재산을 도윤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유언장하고 비슷한 건가? 연희가 물었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까지 받는 거죠. 김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할 일이잖아요. 미리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고요. 연희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짜 유언장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아들이 이제는 진짜 서류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엄마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는데 벌써 이런 걸 하는 게 맞나? 어머니,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지거든요. 세림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믿을 만한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싶어. 도윤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김 변호사님은 이 분야 전문가세요. 다른 변호사를 찾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서명할 서류는 내가 고르는 거야.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조사는 당황한 듯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나오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왜 내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세림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조급했나 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도윤은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한 거 아닌가요? 연희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을 태연하게 하다니요. 도윤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그만해. 연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도윤은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연희가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급히 챙기며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뵈죠. 다음은 없어. 연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림이 도윤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오빠, 일단 나가요.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셨어. 그들이 나간 후 연희는 즉시 송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씨가 이제 정말 한계야. 도윤이가 가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네. 가짜 변조사? 정말? 응, 뭔가 이상했어. 그리고 도윤이가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형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연희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카드 도용의 사기 미수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야.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히 해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 1시간 후 형식이 경찰관 2명과 함께 연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와 김순경이라는 분들이었어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도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신고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CCTV 영상도 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있고.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피의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도용은 3년 이하 징역이고 사기 미수도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연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경찰이 출석하라고 연락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카드 도용하고 가짜 변호사 데리고 와서 사기 치려한 거 다 알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 너희는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 어머니, 저희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더 이상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전화를 끄는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규가 심어놓은 장미꽃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 가족의 관계처럼 말이에요. 도윤과 세림의 파멸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들의 거짓말은 차례로 무너져 내렸어요. 목요일 오후 연희는 박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 씨와 세림 씨 모두 혐의를 인정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이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진 게 있어요. 뭔가요? 김철수라는 변조사는 가짜였습니다. 진짜 이름은 이만수이고 사기 전과가 3번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연희는 놀랐습니다. 도윤이 진짜 사기꾼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도윤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만수와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다고 하네요. 쉬운 돈 버는 법이라는 카페였습니다. 연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더 깊이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도용의 사기 미수, 그리고 공문서 위조까지. 실형도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연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과 세림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세림은 울음을 터뜨리며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세림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도윤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거야? 어머니, 저희 애기 때문에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세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감옥에 가면 애기는 어떻게 해요? 연희는 처음 듣는 얘기에 당황했습니다. 애기? 무슨 애기? 저 임신했어요. 석 개월 됐어요. 세림이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연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나 손녀가 생긴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온 이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임신한 거야? 네, 병원 검사 결과도 있어요. 세림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연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정말 임신 석 개월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도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게 뭔지 알고 있어? 연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카드 훔쳐서 1,000만 원을 써버리고 가짜 변호사 데리고 와서 속이려 하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돈도 다 갚을게요. 세림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갚아? 너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도윤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봤어요. 2억이 넘게 잃었어요. 뭐라고? 회사 퇴직금이랑 적금을 다 털어서 주식을 했는데 다 날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에 눈독을 들인 거예요. 연희는 아들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억이라니 보통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너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벌써 담보로 잡혀 있어요. 몇 달 뒤면 경매에 넘어갈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으로 그 빚을 메우려고 했던 거구나.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세림이 매달렸습니다. 연희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귀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세림, 그리고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 도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어요. 도윤아, 세림아, 너희가 진짜 반성한다면 내 말을 들어봐. 네, 어머니. 뭐든지 하겠어요. 내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어. 진짜 유언장을 말이야. 도윤과 세림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연희가 마음을 바꾼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별개야. 난 이제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확히 정해야겠어. 연희는 서재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세림이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 오연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도윤과 세림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매각하여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도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둘째, 모든 예금과 적금은 독거노인 돌봄센터에 기부한다. 세림이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셋째, 아들 강도윤과 며느리 정세림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나를 속이고 재산을 탐낸 행위에 대한 마땅한 대가이다.
어머니, 도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희는 유언장에 날짜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는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오지 마. 도윤과 세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예요. 어머니, 이럴 순 없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도윤이 절규했습니다. 아들? 자기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훔치려 한 게 아들이야? 연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세림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뱃속의 아기는 어머니 손자예요. 그 아기가 정말 불쌍하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니까. 연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경비실에 얘기해서 너희는 출입 금지시킬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닫히자 도윤과 세림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12월에 찬 바람이 불던 어느 금요일 오후, 연희는 작은 투룸 아파트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재규의 유언대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게 잘한 일이었습니다. 연희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동네 도서관 김 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와요. 연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희는 재규가 세상을 떠난 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평생 사서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문예 교실도 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김 관장이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연희가 어린이 열람실로 들어가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연희를 부르는 아이는 7살 민준이었어요. 석 달 전부터 연희가 돌봐주던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방과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민준아, 오늘도 왔구나.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할머니, 저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덕분에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연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을 잃었지만 이런 새로운 가족들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이와 함께 책을 읽다가 연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송영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연희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도윤이 재판 결과가 나왔어.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이야. 연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실형을 받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세림이는 어떻게 됐어? 임신 중이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 대신 도용한 돈은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갚을까? 그건 걔들이 알아서 해야지. 연희야,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끄는 연희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도윤이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천사 같았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할머니, 왜 슬퍼 보여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그럼 웃어주세요. 할머니가 웃으면 저도 기뻐요. 연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재규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도윤이를 완전히 포기한 게 말이야.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규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연희야,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 법이야. 그게 세상의 이치지. 다음 날 토요일 연희는 경로당에서 독거노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어요. 연희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83세인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연희는 박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희는 예전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온 듯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왠지 반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윤과 세림이었어요.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림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고 도윤은 야윈 얼굴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연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안쓰러운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중요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연희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재규가 떠난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다.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모든 게 소중하다. 도윤이와 세림이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그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민준이 같은 아이들, 박할머니 같은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오연희로 살아간다. 일기를 쓰고 난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준이 엄마에게서였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오늘 하루 종일 할머니 얘기만 했어요. 내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점심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기꺼이 갈게요.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재규가 꿈에 나타나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연희야, 피보다 짙은 건 진심이고 피보다 얕은 건 탐욕이야. 이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 꿈에서 깬 연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연희는 민준이네 집에서 따뜻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연희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끊임없이 제잘거렸고 민준이 부모님은 연희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민준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벅찼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잃었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연희야,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너로 살아가렴. 거울 속의 연희는 한결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진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창밖에는 새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이었어요.